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쉐어하우스, 두 번째는 부산, 세 번째는 노도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차례차례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부자들은 다시금 부동산을 사기 시작을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제는 꽤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사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정부의 돈 풀기. 돈을 푸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는 수반이 될 거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야. 전 국민한테 실질적인 구매력을 감소시키겠다. 라는 이제 취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겠네. 그러면은 결국에 자산의 가치가 오르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들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5년도 지금 한 7월부터는 꽤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미팅을 가면은 이제 시행사 대표들이라든지 자산이 꽤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야, 요즘에 좋은 땅 없냐? 땅 좀 가지고 와봐. 내가 사줄게. 내가 에코티 투자해볼게. 같이 개발 사업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좋은 땅을 가져가도 이 땅은 조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투자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그 모습이 확연하게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뭐였죠? 쉐어하우스, 부산, 노도강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차츰차츰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을 하려면 하숙집, 남자 셋, 여자 셋 시트콤 아시죠? 그런 하숙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2020년도에 한번 그거를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었고 직장인 초년생들도 많이들 문의를 하시고 사시더라고요. OCC, 객실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거의 120%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달을 살기로 했는데 3주만 살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일찍 들어오니까 정말 단 한 번도 방이 빈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괜찮았다. 물론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그거를 이제 처분을 했었지만 그때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꽤 이제 자산의 규모를 축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건설사 출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경기도권 이제 대학교 앞에서 쉐어하우스를 여셨어요. 근데 그때 순수익이 한 2, 3년 전 기준으로 4천만 원 정도라고 이제 들었었고 회사 동기들과 함께 지금은 시행사를 차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순수익이 더 커져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된다라고 해요. 근데 또 쉐어하우스를 크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굿즈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동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조금 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2인실 객실은 많죠. L7, 모노그램 많은데 다인실 숙박시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통으로 다인실 숙박시설로 이용을 한다라든지 일부는 다인실 숙박시설 짧게 운영을 하고 또 일부는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하면서 병행하는 이제 회사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제가 메리시증권에 다녔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IRR이 거의 50%가 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쉐어하우스에 대한 니즈와 수익률은 점점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렸었죠.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도 70개 이상의 오피스텔, 객실을 보유한 건물은 통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라면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홈즈컴퍼니나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연금공단 등 해외 자산운용사나 공단 혹은 국내에서도 투자를 많이 받고 있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노인복지주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VR 르웨스트나 오시리아 그 다음에 클래식 500처럼 성공했는 노인복지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업계에서 진입은 조금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이 꼭 필요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신세계그룹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와 시행업을 병행하시는 분이 저희 수업을 들으러 서울에 찾아오셨어요. 한 6번 정도 주말마다 오셨고 그 이후로 3번을 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운대구의 땅값이 거의 1억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30% 가까이 빠진 매물들이 몇 개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은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대외비 때문에 정확한 사업 사이트를 공유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1억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23년도에는 잘 되지 않았다. 근데 그때 사업 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1, 2%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토지비가 30% 정도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고 있고 또 30%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의 수익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더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토지비가 10%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부산 해운대구 그런 고가의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충분히 재진입을 해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토지대가 낮아지면 개발 사업이 흥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KT 에스테이트에서 이제 매각한다라고 내놓은 부산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부산과 대구가 거의 리먼 이후의 수치와 비슷하다. 그래서 부산은 28년도에 또 공급이 많이 풀리니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다 라는 분석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도봉, 강북구입니다. 근데 노도강은 강남이나 강동, 송파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미비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하면서 6억 이상 대출 안 돼 라고 이제 발표가 나다 보니까 노도강 쪽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노도강이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입니다. 이제 딱 노도강의 차례였는데 건축비가 많이 올라 버렸죠. 근데 이거를 서울시 차원에서 용적률로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적률이 해결이 되고 노도강의 정비 사업이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꽤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동과 강남에 비해서 더 올랐기 때문에 뒤처진 노도강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가들이 어떠한 땅들을 눈여겨보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자산가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고소득자분들은 이쪽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플레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인플레는 있을 거고 인플레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는 언젠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공급은 감소하고 있고 신축에 대한 갈망, 수요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붓김 구독자분들은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